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의혹과 관련해 김영춘 의원이 당 내에서 처음으로 윤 당선인의 자진 사퇴론을 제기한 가운데 이해찬 대표가 개별 의견을 분출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취소하고 오는 29일까지 미래통합당과 합당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오는 8월 29일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의원 등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맞짱 토론. 오늘은 미래통합당 진로를 놓고 벌인 끝장 토론의 결과와 함께 21대 원구성 변수로 떠오른 한명숙 사건과 윤미향 사태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윤 당선인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개별적 의견은 삼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당내에선 처음으로 윤 당선인의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SNS에 의혹이 해명과 방어로 끝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윤 당선인이 원래의 운동가로 돌아가 백의종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윤미향 당선인의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 우선이라는 신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나아가 이해찬 대표는 당이 의혹마다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개별 의견은 삼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 논란과 관련해 당내 함구령을 내린 겁니다. 김영춘 의원이 요청한 윤미향 의혹 진상조사단 구성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조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번 논란으로 자칫 위안부 피해자 운동의 정당성 자체가 훼손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고위에선 극우단체가 정의연과 윤미향 관련 의혹을 이용해 역사 왜곡을 시도한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위안부 쉼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회계 검증 절차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다리지 않고 이례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거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윤 당선인을 엄호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윤 당선인에 대한 조치 요구가 잇따르면서 당의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고 이 자리에 윤 당선인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결국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기는 내년 4월까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재보궐선거까지 지휘하게 됩니다. 통합당은 또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을 오는 29일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한 달 넘게 진통을 겪었던 통합당의 지도체제 문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선자 워크숍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에게 당을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기는 내년 4월까지입니다. 오늘 당선자 총회에서 김종인 박사를 우리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 모시기로 압도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통합당은 당내 의견이 분분했던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 워크숍에서 치열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찬성 측은 비대위를 통한 당 쇄신을, 반대 측은 자강론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섰고 결국 투표를 통해 김종인 비대위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내년 4월까지 임기를 소화하기 위해선 현재 임기가 8월 말까지로 명시돼 있는 당헌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통합당은 오는 2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 내정자의 임기 연장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이 원유철 대표의 임기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취소하고 오는 29일 통합당과의 합당을 결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로써 통합당과 한국당은 103석의 제1야당으로 21대 국회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이슈 분석 박지영, 김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통합당과 한국당 제1야당의 여러 가지 지금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보니까 미래통합당 워크숍에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 결론을 냈고요. 한국당도 지금 29일까지 통합하겠다 발표를 해서 정말 이렇게 뭔가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합당 시기를 두고 그동안 미래한국당 지도부와 당선인 불협 화합을 냈었는데요. 그 한국당 원유철 대표 오늘 오전 당선인들과 그 2시간 넘는 간담회란 끝에 29일까지 합당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원유철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당선자들의 희망과 건의를 받아들여서 5월 29일까지 합당에 최선을 다한다. 원유철 대표가 합당 선언을 하고 한국당 당선인들도 지도부의 합당 논의를 일임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입니다. 한국당은 원래 26일에 예정됐던 원대표의 임기 연장 의결을 위한 전당대회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대신 그날 당 지도부는 당선인들과 당직자들의 의견을 최종 확인하는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네,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어제까지만 해도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합당이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어제 이제 통합당 지도부를 찾아가서 이제 한국당 지도부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 한국당의 독자 행보를 멈추도록 한 그 동력은 바로 그 한국당의 당선인들과 당직자들이었습니다. 그 원유철 대표의 임기 연장 논의가 이뤄지면서 그 당 내부의 불만이 좀 고조가 됐었는데요. 네. 그 당선인들은 무조건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5월 안에 합당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며 압박을 했고요. 또 사무처 당직자들도 원대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당무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일각에선 원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이유가 그 자신의 재판 때문인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내놓았었는데요. 그 원대표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죠. 물론 원대표가 우리나라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잘라 말하긴 했지만요. 네. 아무래도 전직 의원 그 신분보단 현직 당대표 신분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다는 계산을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 민주당과 신민당에 이어서 이제 통합당과 한국당도 조만간 합당이 이뤄질 텐데요. 21대 국회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또다시 거대 양당 체제로 복귀가 됐습니다. 네, 김희영 기자. 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통합당, 한국당 통합하는 쪽이지만은 한국당이 독자 교섭단체로 가지 않을까 계속 경계하는 눈초리를 보내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환영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환영을 하면서도 합당 이전이라도 지금 21대 원구성 먼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게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바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건데요. 이제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원구성이 빨리 구성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래야 3차 추경안이나 코로나19 관련 입법 심의를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 원구성 법정 시한이 다음 달 8일까지인데 네. 통합당과 한국당 합당 예정인 29일 이후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너무 늦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칫 늦어질 수 있으니까. 네. 예. 이 관련해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 예정인 5월 29일 이후에 21대 국회 개원 준비를 시작한다면 법정 시한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네, 민주당은 8월 말에 새로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여는데요. 최대 관심은 이낙연 위원장의 출마를 하냐 안 하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데 조만간 명확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40주년 5.18 기념식 때문에 광주에 내려갔던 이 위원장은 당권 도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너무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엔 후원 회장을 맡았던 당선인 낙선인과 회동을 가진 데 이어 호남 당선인 모임도 가지면서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인데요. 오는 27일 당선인 워크숍이 열리는데 이 행사 이후에 결심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이후에 대권의 진로, 대권의 일정과의 관련을 어떻게 따질까 이런 판단이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당내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이유는 이 차기 대선 일정과 맞물리면서 임기가 짧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에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요. 만약 이 위원장이 8월에 당대표가 된 후 차기 대선에 나가려면 다음 대선이 2022년 3월이니까 내년 3월까지 약 7개월 정도 대표직을 네. 맡게 됩니다. 그럼 또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는데 당으로서는 부담이죠. 네. 이렇다 보니 당내에서 조기 전당대회, 이낙연 비대위 체제, 당원 당규 개정 등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최고위에서 오는 8월 29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의결하면서 못을 박았습니다. 또 당원 당규 개정도 특정인 몰아주기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기가 짧다는 점이 걸리긴 하지만 이 위원장이 정면 돌파를 택할지 아니면 바로 대권으로 직행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낙연 위원장 이외에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은 누가 있습니까? 네, 일단 5선에 송영길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 의원은 이 위원장이 출마하면 출마를 접고 이 위원장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4선에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 두 사람 모두 당권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두 사람은 이 위원장의 출마 여부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리할 걸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이 출마하면 추대론으로 갈 수도 있고 이번에 이 위원장이 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3월에 다시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니까 미리 눈도장을 찍기 위해 출마를 단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걸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 내용은 검찰의 압박을 못 이겨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게 핵심인데요. 네. 김태년 원내대표는 엊그제 한 전 총리는 검찰의 강압 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비망록에 허위 사실을 적었고 이미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돼 허위로 판명이 났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은 어제 언론에 공개된 한 씨의 지난 2011년 인터뷰 영상을 보면 내용도 비망록과 비슷하고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한 전 총리 사건 재조명을 계기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 사안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7월 공수처 출범이 예정돼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한 후속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출범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간 상당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네, 박지영 기자. 어쨌든 간에 이 비망록이 증거 자료로 채택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대법까지 판단이 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여당의 이런 재수사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그 거대 여당의 오만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고 한만호 씨의 그 비망록 전혀 새롭지 않고 설령 억울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통합당은 또 민주당이 그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의 그 쏟아지는 의혹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라고 주장을 했고요. 국민의당 권인희 의원도 재판에 의해 확정된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법 불신이자 재판 불복이고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관계를 외면하는 것이 사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그 한 전 총리의 사건 그 공수처가 수사한다는 주장을 계속하면 그 앞서 그 김 기자가 말한 대로 그 공수처 출범이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여당이 제기한 현안을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면 그 여당이 공수처를 좌우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런 공수처에 대한 통합당의 반대는 더욱 거세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무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게 공수처가 특정 목적을 이해한 거 아니냐라고 야당이 반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이게 당면한 중요 사안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영, 김희연 기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사부 요인을 공간으로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문 의장의 퇴임 축하를 위한 자리였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의장 공간을 찾은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채정 국회의장 공간을 방문한 이후에 14년 만입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국회를 끝으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사부 요인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번 만찬은 문 의장의 퇴임을 축하하고 문 의장 부부의 결혼 50주년 금혼식도 기념하는 자리였다고 한민숙 국회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의장은 퇴임을 앞둔 오부 요인 중 대통령이 직접 찾아와 축하하고 위로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의장 공간을 직접 찾은 것은 입법부를 존중하고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께서 국회의장 공간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서 협치, 통합의 정치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0년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는 문 의장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문 의장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본회의에 100% 참석한 것은 일하는 국회 협치를 기대하는 후배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만찬에는 문 의장과 문 대통령 내외와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외가 참석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동생을 안타깝게 떠나보낸 오빠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일명 구하라법의 청원자인 구하라 씨 친오빠인데요. 함께한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가는 동생을 위하여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재추진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법안, 일명 구하라법은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원회가 계속 심사 결정을 내리면서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했던 법사위 여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구하라 씨 사건 이후로 논의가 늦게 시작돼 20대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며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구하라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대에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21대에 상징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구하라법을 통과시켜서 이런 불합리한 일,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구 씨는 현재 20여 년 만에 나타난 친모와 구하라 씨가 남긴 재산을 놓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친모는 20여 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구하라 씨의 사망 뒤 재산 상속을 요구했고 구 씨는 상속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한 이유는 어떤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뒤 이루어진 오이사 대북 제재 조치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습니다. 정부가 오이사 조치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남북 경협 재개는 정치권의 결단만 남았다는 주장이 남았습니다. 양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 경협, 교역 사업을 중단합니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외의 북쪽 지역 방문을 불허했고 대북 신규 투자도 막았습니다. 오이사 조치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오이사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며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이사 조치 영향력 상실을 언급한 건 집권 후반기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도 20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남북교류협력법 등이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선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남북관계 당국간 회담을 재개하는 쪽이 우선돼야 될 것 같고 착실하게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준비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관련 법 제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먼저 하고요. 야당의 입장은 오이사 조치 해제 반대입니다. 천안함 폭집의 상응 조치 성격으로 취해졌기 때문에 북측의 사과 없이 성급한 오이사 조치 해제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보조를 맞추는 형식적 틀로서의 의미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북한이 최근 개성을 특별시로 승격한 배경도 결국 남북 협력을 염두에 둔 것인 만큼 이제 남은 건 결국 우리 정치권의 결단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은 미국 변수보다는 여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론을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특히 이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한 목소리를 내준다면. 남북 경협단체는 오이사 조치 10주년을 맞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정부의 전향적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기회도 잃고 또 할 수 있는 활동 영역도 잃고 지금까지 만 10년이 넘도록 결자 해제 원칙에 의해서 우리 정부가 결단을 좀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남북 경협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21대) 국회 당선인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 전북 남원 임실 순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당선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모두 5명의 무소속이 당선됐는데 호남에서 유일한 무소속인 이 당선인을 임채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호남의 지역구 의석 28석 가운데 27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거센 민주당 바람 속에서도 이용호 당선인은 민주당 이강래 후보를 약 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국민의당이 둘로 쪼개지면서 탈당했고 민주당 입당 의사를 밝혔지만 무산되면서 무소속으로 활동했습니다. 국민의당 돌풍이 불었던 20대 총선과 달리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른 이 당선인은 정당도 돈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민심만 믿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호남에서 무조건 당만 보고 찍는 것은 아니고 인물을 보고 이렇게 찍어준 우리 유권자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당선인은 20대 국회에서 경사진 주차장에 고인목 설치를 의무화한 하준이법과 자동차 제작사의 리콜 의무를 강화한 BMW 방지법 등 11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남다른 성과를 거뒀습니다.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대법은 전북 지역의 대표 현안 중 하나로 이 당선인이 최초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이 당선인은 공공의대법 처리가 최우선이라며 보건복지위 활동을 희망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공공의료 대학원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20대에 이 법안이 제출됐고 정부 여당에서도 이것을 국정과제로 선택을 했는데 또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과 농민, 청년 등 사회 약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먼저 챙기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입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민주당에 들어가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임채원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열고 우수 법안을 발의한 의원 36명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체육계에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체육단체장과 종사자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권혁의원 등 6명이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문 의장은 오늘 수상자들의 우수 법안이 국회가 지향해야 할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 활동에 정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북중 국경이 폐쇄돼 공무원 수입마저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의 식량 위기가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취약한 보건 의료 체계를 고려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등 의료 물자 제공과 의료진 파견을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조기 추도식이 내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립니다. 추도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통합당 대표급 인사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16년 정진석 원내대표 이후 4년 만입니다. 추도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22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부터 만나보시죠. 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오전 시장의 출석은 지난달 23일 성추행 사실을 밝히고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29일 만인데요. 그동안 잠적을 이어왔던 오전 시장의 경찰청 출두 역시 007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오늘 오전 7시 35분에 부산경찰청에 기습 출두했는데요. 피의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오전 9시 반을 넘어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만 오전 시장이 외부 시선을 따돌리기 위해 기습적으로 이른 아침 시간에 경찰청을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전 시장은 변호사 등 관계자와 함께 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치듯이 10층 수사 전담반으로 곧바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서 하차 지점을 여러 번 바꾸고 경찰은 사전에 지하 출입문을 열어두고 엘리베이터를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전 시장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만큼 공개 소환 여부를 검토했지만 오전 시장 측의 요구로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하고요. 오늘 오전 시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은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과 처벌이 필수적입니다. 오전 시장의 죄가 드러난 만큼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겠고요. 공직사회의 성평등 인식과 성인지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네, 요즘 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연 문화가 바로 버스킹인데요. 이 버스킹이 정치와 만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당선인은 선거운동 때부터 선보인 정치 버스킹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궁금한 것을 직접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홍 당선인이 알고 싶다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홍 당선인 오는 30일부터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 전국 버스킹 투어 등 민심 대장정을 예고했는데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원이 되면 전국적으로 대국민 정치 버스킹에 나서겠다. 제가 과연 국가를 운영할 자질이 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대권 도전의 자격을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 친정격인 미래통합당 내 비토 세력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이어 하늘과 대구 시민들과 수성을 주민들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촘촘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홍 당선인은 지난 총선에서 자신을 선택한 민심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숱하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지만 이번처럼 내부 일부 세력들의 작당으로 어려움을 당한 일은 없었다며 그러나 냉엄한 국민들은 작당 세력들을 퇴출시키고 저를 선택해줬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당선인, 국민과의 즉문즉답 형식인 정치 버스킹을 통해서 과연 어떤 해답을 얻게 될지 지켜보겠고요. 다양한 현안의 직접 소통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치 버스킹은 새로운 정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 당선인들 사이에서는 공부 모임이 속속 결성되고 있는데요. 특히 68명에 이르는 초선 모시기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유독 여당 내 공부 모임이 활기를 띠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주당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모임, 바로 당권이나 대권에 도전하는 의원들이 결성한 모임인데요. 홍영표 의원, 기존에 있던 경제 공부 모임인 경국지모를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고요. 우원식 의원은 생명안전존중포럼을, 송영길 의원은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 세력 확장에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복귀한 당선인들도 공부 모임을 통해서 기재개를 펴고 있는데요. 친노 인사인 이강재 당선인 우후죽순이란 명칭의 입법 정책을 발굴하는 연구 모임을, DJ 키즈 김민석 당선인은 장벽 없는 포용국가를 만들어서 장애인과 노인 어젠다를 발굴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당 내 공부 모임 열풍이 부는 이유, 국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 모임을 활성화하자는 분위기가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임이 전당대회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세를 형성하는 계파 형성의 출발점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들이 각자 마음에 드는 시를 필사해서 국회 사랑제에 모여 낭송하는 시 읽는 모임처럼 정치색을 뺀 포럼도 재정비 중인데요. 유명 시인이기도 한 도종환 의원을 좌장으로 이재정 의원, 고민정 당선인이 간사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다 나은 정책을 위해서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는 공부 모임. 기존 보수 정치에서 탈피하는 시도가 될 거란 기대감과 함께 결국에는 세력화가 될 것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공부 모임, 21대 국회에서 과연 어떤 역할과 존재감을 발휘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엔의 맞짱 토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또 뜨거우면서도 객관적인 토론, 합리적인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이시죠. 김경진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통합당 관련 얘기 좀 해보죠. 통합당 그동안에 통합 얘기가 막 계속 나왔다가 한국당에서 좀 미적지근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정리가 좀 되는 쪽입니다. 오늘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로 가는 것 같고 한국당도 지금 29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오히려 그동안에 이번에 출마까지 하셨던 이상일 전 의원 어떻습니까? 최근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행보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첫 번째 관문,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래도 아주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일단은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일단 잘 정리를 지금 해서 가닥을 잡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역할이 컸다고 보십니까? 김종인 비대위 꾸려가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당선자들이 표결까지 했지 않습니까? 뭐 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해서 김종인 비대위 찬성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까지 그 기간 딱 정해서 김종인 비대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했는데 찬성 쪽이 당선인들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거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당선인들을 이렇게 긴밀하게 접촉을 그동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김종인 물론 비대위원장도 만났고 비대위원장은 이미 지난번에 추대가 된 상황이니까 임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아직 출범을 못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서 우증도 듣고 그 다음에 당선인들을 그룹별로 해서 이렇게 쭉 만나서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아마 불가피성도 설명을 했고 실사구시 전략을 썼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선인들이 오늘 찬반 토론은 있었지만 지난번처럼 뭐 격렬하게 반대 이런 목소리가 덜 나왔고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의 불가피성을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 물밑 리더십 발휘가 통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주호영, 김종인 두 분이 만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수락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번에 21대 국회 출범 전에 상임정국위원회를 열어서 그 당원을 고쳐야 됩니다. 8월 31일 전당대회 이걸 없애고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정치 작업을 21대 국회 출범 전에 다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니까 대표 비슷한 건데요. 김종인 주호영 체제로 되는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닥을 잘 쳐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일 불신했던 것이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느냐. 그동안에요? 예, 소소한 걸 가지고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을 발목 걸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너무 구구적으로 방향을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었는데 사실은 5.18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님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고 또 내일 노무현 대통령님 11주기 행사에도 참석하겠다고 봉화에 하고 가죠, 예. 예, 봉화에도 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극우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우려를 상당히 지금 불식시켰고요. 두 번째 당내 문제도 사실은 이 비대위원장 문제가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국민들이 이 미래통합당에 대한 신뢰가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도 떨어지고요. 예,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의원들을 통해서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내년 재보궐선거까지 임기를 주니까 최소한 한 10개월 조금 더 되는 시간이니까 비교적 넉넉하게 당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도 체면 치레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줬기 때문에 두루두루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의 행보가 지금까지는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저런 축축막 난무했던 합당 문제, 오늘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 문제가 결론이 났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오늘 기류로 봐서는 아마 29일 그대로 합당 의결이 될 것 같고요. 네. 원유철 대표가 더 이상 뭔가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미래한국당이 이제 안 하게 된다면 한 명만 더 붙이면 별도 교섭단체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원내대표도 배출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도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에서 간사 자리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실은 국민들이 제일 싫어했던 건 뭐냐면 너무 정치를 꼬아서 갔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가라, 심플하게 가고 국민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쾌하게 정치를 해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 사실은 합리적인 또 중도 계층에 있는 보수층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보수 내부에서도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원유철 대표도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원래 26일 전당대회를 열어서 그랬죠. 원유철 대표 임기를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걸 이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과 합당하는 건 기정사실이 됐고요. 수순만 밟으면 끝나는. 그러니까 김종인 체제 출범을 위한 정치 작업이 다 그냥 일거에 끝나버린 셈입니다. 그거는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번에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바라보고 민심을 읽고 대의명분 정정당당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거듭나는 길이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요. 저는 아주 잘된 판단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오늘 이제 연찬에 워크숍에서 통합당 워크숍에서 무소속 4사람이 있죠, 지금요. 네. 그쪽 관련했던 4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 저런 사람 논의가 됐겠지만 그 중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아무래도 주목이 됐던 모양입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었는데 어떻게 해법이 나올까요? 그래서 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4분의 입당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좀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홍준표 의원이죠. 이제 될 뿐이죠.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좀 엄청 많이 강하게 했단 했었죠. 말이죠. 처음에는 선거 직후에는 그래도 김종인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냈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제 뭐 취임을 하시겠지만 그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대선에 출마했던 분들은 시효가 지났다는 이야기를 하신 뒤부터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태도가 달라졌는데 아마 오늘 미래통합당 당선인 총회 소식을 듣고 가장 낙담하셨을 분이 홍준표 전 대표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지금 들어가서 내년 뭐 벌써 이렇게 정리를 잘해가지고 아마 내년 하반기쯤으로 전망되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홍준표 전 대표는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전국에
뭐 버스킹을 하신다는데 잘못하다간 버스킹만 하시고 방안으로는 지금 못 들어오는 그래서 외곽만 도는 이런 형국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지켜봐야죠. 네, 홍준표 전 대표 스타일과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스타일 속에서 어떻게 좀 엮어질까요? 일단 홍준표 전 대표가 사실은 좀 많이 자중하고 숙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쩌면 입당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스타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굉장히 강하고 영리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지 간에 본인의 의지를 관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코드에 맞추지 않으면 입당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오늘 유해의 전 최고위원이 재밌는 얘기를 하셨죠. 아직도 홍 전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죠? 사이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품격 있는 언어와 관련된 논란이 좀 있었는데 본인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정말 제발 좀 품위하고 좀 품격을 좀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버스킹 부분도 본인이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를 했다고 해서 다음번 대통령 후보 자리가 또 국민들의 보수 국민들의 지지가 본인에게 당연히 온다라고 전제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보수도 지금 선거 4연패를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새로운 주자를 찾고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께서도 스타일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될 겁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관련 논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민주당 그리고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통합당 이 가운데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 김용춘 의원이 말한 부분이 저는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해법이라고 봐요. 사퇴하고 백의종군 해라. 사퇴하고 백의종군. 일단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 세금을 지키는 국가의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령 안성 쉼터만 해도 그 안성 쉼터 사업이 회계적으로 공동 모금회에서 F학점을 맞았거든요. F학점이라고 하는 것은 빵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F학점을 맞았던 근거가 뭐냐면 공동 모금회에서 당신네들에게 준 지원금에 대해서 영수증을 좀 제출하시오라고 요구를 했더니 영수증을 하나도 제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기부금을 받은 것을 아무런 근거나 자료 없이 지금 마음대로 썼다는 것이고 과연 이런 분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세금과 예산에 관한 심사를 할 만한 자질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논란이 있는 것이어서 사실은 김영춘 최고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진 사퇴하고 본래의 역할에 충실을 하도록 하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 내부적인 율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율사들 통해서 이렇게 보면 당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빨리 꾸리게 된다면 검찰 수사 이전이라도 대강의 큰 틀의 흐름은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주민 의원의 경우 오히려 검찰이 좀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하는 것 같던데요. 근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사실은 이 문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안부 문제의 교훈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 비해서 이 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가 전체의 품격이 위협을 받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는 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는 정말 저는 지금 잘하고 있다. 물론 검찰이 앞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시비를 거는 식으로 하는 거는 지금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아직 모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 윤미향 당선인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불체포 특권이 생깁니다. 그럼 물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오면 의결해야 되는데 지금 의석 구조상 민주당 의원들이 만약에 윤미향 쪽에 아직까지 많이 서 있어요. 그렇다면 윤미향 당선인 편을 들게 되면 결국은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누리는 셈이 되는데 검찰 수사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이 진실 규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 윤미향 당선인은
당당하다면, 특히 더더욱 당당하다면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 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의 수사라든가 또 내부적인 사실 판단까지 좀 두고 보자. 개별적인 의견 제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저는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로서 민주당 의원들, 당선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의원들 한 분 한 분들이 또 앞으로 이제 며칠 있으면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 활동을 하실 분들이 다 헌법기관입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의 소위 말해서 양심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김영춘 의원 말씀하셨지만 김영춘 의원의 그런 관점이 네. 오히려 민주당을 더 위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게 상식과 합리의 선에서 과연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재고 있거든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이라면 이해찬 대표는 좀 중구난방 뭐 터져 나와서 당의 입장이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 당을 좀 곤혹스럽게 할까봐 그렇게 입단속을 하시는지 몰라도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뭐 정치 얘기인데 사법적인 얘기가 많이 개입이 되네요. 한명숙 전 총리 또 관련 얘기입니다. 김경진 의원은 검사 활동하시다가 이제 변호사하고 지금 원내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한 전 총리 관련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만호 씨 비망록 관련이 마치 새롭게 발견된 것처럼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미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문제 제기해서 지금 억울하게 욕설이했다, 재심이 필요하다, 무죄까지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민주당 쪽에서요. 당연히 야당에서는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오늘 한국일보하고 국민일보 몇몇 언론사의 사설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 언론사 사설들이 대체로 논조가 똑같습니다. 이게 과연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첫째, 한명숙 개인이 재심 사유를 찾아서 재심을 하는 것은 모를 일이로되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 당 전체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고. 절차나 주체는 그렇고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한만호 씨가 억울하게 당시에 검찰에 의해서 핍박받아서 한명숙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새롭게 나타난 사실이 아니고 당시 한명숙 씨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고 그와 같은 비망록이나 그와 같은 한만호 씨 주장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나 대법원이 이 한만호 씨 주장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한명숙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은 판결의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라든지 사법제도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판단 자체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재심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뭔가 이 판결이 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범죄에 의해서 조작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는 한은 지금 재심이 안 되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검찰이나 법원 보고 그렇게 조작된 것을 찾아내라. 라는 요구가 지금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의 요구거든요, 보면. 근데 법원 행정처 장관이 법원 행정처 차장이 국회 출석해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가지고 이거는 대법원의 이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고 법적 안정성에 배치되는 것이다라고 점잖게 표현을 했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사 사설들이 이 부분은 그만하고 민주당이나 이번 국회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코로나 종국에서 신속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좀 신경 써라라는 점잖은 논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부 여당에서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분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예요. 원내대표 지금 막중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 앞두고 이제 원구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 원구성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경제 민생 챙기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들고 나왔어요. 게다가 한만호 씨 비망록은 이미 법원에서 판단할 때 다뤄진 증거자료로 채택돼서 다뤄진 내용이란 말이죠. 거기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증거가 변조되거나 위조됐다는 그 증거도 나오질 않았고 또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도 나오질 않은 상황에서 재조사 이야기하고
재심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한명숙 전 총리는 아마 내일 봉하마을 그분도 참배 가실 텐데 거기서 뭐 입장을 이야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아직 재심 이야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의 원내대표가 이거를 총대를 맨 듯한 이런 형국, 게다가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장단을 맞추는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 그러니까 경제 민생에 주력을 해야 되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부채의식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두 분이 좀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이 20대 국회를 끝으로 55년 정치 여정을 마무리를 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맞는 그 시기에 같이 활동을 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특히 마지막 순간에 이 공수처법이라든지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 또 공직선거법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대결 와중에 그때 사실은 병원도 지금 여러 번 왔다 갔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도 그냥 무탈하게 이 의원직 수행하셨다, 이제 의장직 수행하셨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 게 작년 겨울에 발의하신 한일 관계의 어떤 개선을 해법을 위해서 굉장히 어떤 국민 정서에 반할 수도 있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충안을 냈죠. 절충안을 냈고 그게 좀 용기 있게 보였고요. 사실은 또 엊그제 퇴임 기자회견 하시면서도 이게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얘기를 범 여권에서 공식적으로 꺼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총대를 메고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상당한 용기를 가지고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기자 시절부터 오랫동안 뵀던 분이고 인간적으로도 참 좋으신 분이고 특히 이제 의회주의자임을 자부하셨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주의자의 노력도 꽤 하셨는데 아쉬운 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안하고 공수처 법안 처리 과정에 우리 국민들은 이틀짜리 사흘짜리 쪼개기 국회란 말을 처음 들었고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등 작은 정당들하고 제1야당은 100여 채 150석 이상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의 존재감은 전혀 발휘되지 않았다. 그 전에 정의화 국회의장, 김영호 국회의장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신 이분들이 의장을 하시면서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분에 비하면 문희상 의장이 마지막은 의회주의자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 꼭 이 지적은 하고 싶어요. 아드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이후에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21대 전방위 국회의장단이 지금 대부분 이제 가시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볼 수 있겠고요. 야당은 정진석 의원, 여당이 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김상희 의원 부의장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양쪽의 원내 대표단들의 케미에 관해서 물어봤었는데 지금 의장단 이번에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짧게 좀 듣고자 합니다. 김경진 의원. 의장단 케미가 사실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아닌 큰 것 같고요. 영향은 없을 거다. 큰 영향은 없고 다만 최초의 여성 부의장이 탄생했다는 거 이건 이제 역사 속에 기록될 수 있다는 탄생하겠죠. 역사 속에 기록될 만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박병석 이제 의장이 되신다면 여야 두루두루 신망이 좀 있고 이게 대화와 타협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어떤 이런 성향이라든지 과거 이력에 비추어 봐서 아마 상당히 대화 정치를 위해서 좀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언론사 회사 선배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이제 뭐 내정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기자 시절에 같이 정치부에서 활동을 했고요. 한참 선배 되시지만 이건 축하드리고 기자 정신 잘 발휘하셔서 원만하게 저 국회를 잘 운영하시고요. 이제 큰 여당이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야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여당의 목소리에 너무 끌려가지 마시고 야당의 입장 잘 반영해서 협치하시고요. 정진석 부의장 미래통합당에서 아마 될 텐데 이분도 언론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두 의장 부의장이 좀 언론인의 어떤 상식과 합리성을 발휘하셔서
21대 국회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엔의 맞짱 토론 김경진 의원, 이상일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소 덥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중서부와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갈 전망입니다. 네, 오늘이 5월 22일, 5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대 국회도 지금 마무리하고 21대 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더 나아지는 국회를 위해서 뉴스엔도 함께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